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오래전에요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목인데요. 요즘 정당들의 지방꼴을 보면서 이 제목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관련 소식 꽤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기사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요. 러시아 104년 만에 디폴트. 디폴트면은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부도 뭐 이 정도 됩니다. 좀 더 보죠.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금융 제재에 국채이자 1억 달러를 못 갚았다. 자, 과연 이게 러시아에게 타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인가 좀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료 올해 15% 인상, 공공요금도 들썩인다. 지금 물가 심상치 않은데요. 드디어 전기요금도 올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사는요. 탈원전의 후폭풍이다. 문재인 정부가 억눌렸던 요금들이 뒤늦게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죠. 4월에 킬로와트당 6.9원 오른 데 이어 내달 5원 인상, 그리고 10월에 또 오를 예정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전 적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올랐음에도 워낙 적자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 요금까지 월 2,000원가량 올린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 보시죠. 검수완박. 헌법재판소로 반격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지금 야당이 강력히 밀어붙인 법안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법무부 장관이 반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검사 5명과 권한쟁의 공동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내용도 그다음에 개정 절차도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다.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직접 변론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야, 어제도 이 일이 굉장히 뉴스가 컸어요. 정권의 경찰 통제에 반발한 경찰, 치안 총수 사의 표명했습니다. 일단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임기가 아직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김창룡 총장. 행안부와는 경찰 제도 근간에 변화를 준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어제 출국한 윤 대통령 사표 수리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자문위 권고를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행안부 내에 경찰과 관련된 어떤 조직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뉴스의 의미들을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패널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름 이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불과 구름이 같이 있는데 구름 이불. 뭔가 날씨 관련된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자, 먼저 기사 두 가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 이불이 한반도를 덮쳤다. 서울에서 첫 6월 열대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요 날씨가 아니 이런 날씨 만약에 계속된다면 이거 어디 사람이 살겠나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밤에 너무 덥습니다. 습하고 덥습니다. 좀 더 보죠. 대전도 전국 25곳 6월에 열대야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그림이 좀 있습니다. 여기 한반도 그림이고요. 뭔가 빨간색으로 뭔가 덮쳤죠. 이게 바로 구름 이불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여기 보면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27일 어제 전국의 열대야 발생 지역을 표시를 했는데 이게 어제 하루의 최저 기온입니다. 여기 좀 봐주실까요? 강원도로 가면요. 강릉의 최저 기온이 29.5도. 낮 기온이 아닙니다. 하루의 최저 기온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이렇게 더웠던 거죠. 여기 수도권도 보면요. 25도 안팎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역시 남부지방 역시 25도, 26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열대야입니다, 지금요. 이게 오늘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꺼운 구름대가 만든 이불 효과. 그러니까 뭔가 덮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덥고 습한 남풍이 올라오는데 지표면 열이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이불처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갇힌 거죠. 당분간 열대야 수준의 무더위는 지속될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서울도 115년 만에 6월의 열대야. 115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는 거죠. 하루 최저기온 평균적으로 25.4도. 낮 기온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가장 낮은 기온이 이렇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 28도 불과했지만 이 답답하고 더운 날씨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겁니다. 비는 찔끔. 장마라는데 비는 또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온은 그대로 습도만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은요, 올해 평년보다 더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날씨가 워낙 심상치가 않아서요. 오늘 좀 기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진규 분석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진규입니다.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대야인데요. 보통 6월에는 장마, 그리고 7월 동안 장마가 지나서 끝나면 더위가 시작돼서 뭐 폭염, 그리고 나서 열대야 잠깐, 통상 여름 날씨가 이랬는데 올해는요, 지금 6월입니다. 그런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뭐 열대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밤 기온이 안 떨어지는 건데 이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도 이런 열대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 이 밤이 되면은 이제 기온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예, 그게 햇빛이 이제 저물고 가열 효과가 없어지면서 낮 동안에 받았던 열을 지표면이 밤이 되면은 반대로 이제 공기 중으로 내뿜는 현상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구름 이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지표면에 쌓였던 낮 동안의 열이 밤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하늘이 맑아야 돼요. 근데 구름이 덮여 있으면 이 예. 열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다가 구름에 반사돼서 다시 가둬집니다, 열이. 그러니까 기온이 이제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 남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남풍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뜨거운 공기를 머금고 있는데, 예. 얘가 밤에도 계속 불게 되면 밤에도 이제 남쪽으로부터 열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 이 기온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기온이 더욱 덮여지는 현상들이 거기에 추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남풍이 계속 밤에도 불어들고, 그리고 하늘은 구름이 짙게 깔려서 이 열이 바깥으로 공중으로 방출되는 효과를 저지해주는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겹치게 되면 밤사이에 기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은 이렇게 저기압들이 지나가거나 예. 정체전선이 수반이 될 때 남풍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 장마철이에요. 근데 장마철은 7월까지 넘어가서 이어질 텐데 그럼 7월까지도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까?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장마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이 강수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왜 우리 남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그 정체전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면서 이제 비가 내렸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정체전선이 올라오는 거 외에 서쪽에서 저기압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비들이 강하게 내리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 남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유독 더 강해지는 추세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되다 보면 비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쌓이고, 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제 공기가 다소 이제 식어지고 이러는데, 예. 요때 비가 안 오는 지역들은 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기만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 또는 현재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지역들은 남풍류가 계속 불어들고 하늘이 차폐되어 있으면 밤 동안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아마 장마 기간 동안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올해는. 자, 지금 방금 전에 알려드린 기사 때 올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올 여름 네. 평년보다 굉장히 더울 걸로 지금 보입니까? 일단 장기 예측상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 형태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제 기온이 안 떨어지고 되게 더웠다, 그저께 그랬다라고 느끼시잖아요. 예. 근데 장기 예측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평년의 값을 평균한 것을 평균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라 사실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아침 최저 기온이 높게 형성이 되면 그날의 낮 최고 기온도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여름철에 일교차가 대략적으로 한 8도에서 10도가량 되는데 아침 기온이 26도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 예. 거기에 10을 더하면은 낮 최고 기온이 36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대 현상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게 되면 낮 최고 기온이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더운 날씨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비가 없는 상태라면. 예.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장마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장마 끝나게 되면 이제 아예 우리는 이제 폭염이라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올 예. 여름이 평년에 비해서 많이 뭐 많다 적다라는 뭐 세다 약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올 여름에도 굉장히 더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은 올 여름 덥다는 거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오늘 날씨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폭우 예보가 좀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 폭우가 오늘 중부지방에만 집중이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좀 보니까요.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어떤 현상인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보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찬 게 아니라 굉장히 습고 무더운 그런 그렇습니다.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입니다, 아주. 네, 이게 바로 이제 열대야 오늘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게끔 유도를 시켰던 그 남풍인데 앞으로 내일까지 그리고 내일까지는 아니죠. 30일까지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선 저희가 기상청에서 강수예보를 할 때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이제 강수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주로 수도권하고 충청도 그러니까 중부지방을 아우르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북쪽, 경상북도의 북쪽 여기까지 해서 거의 중부지방에서 남부 딱 그 접점하는 그 지역까지 해서 주로 이제 내일까지 비가 많이 내릴 건데 수도권하고 강원도 쪽을 중심으로 2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역에서 남쪽이 되겠죠. 거기에는 최대 70mm 정도까지 보는데요. 예. 특히나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이 요 29일까지 내리는 비 중에서는 가장 강한 그런 형태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요 남풍이 굉장히 강하게 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 그리고 시간당 강우강도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특히나 밤에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집중이 되는 곳도 있어서 예. 야간에 주무시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서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간밤에 내리는 호우에 대해서도 오늘 밤에는 조금 특히나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계속해서 강풍은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야외 적치물이나 시설물 등 이렇게 바람 때문에 좀 파손되는 그런 형태들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일은 많은 비 그리고 강풍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심상치 않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날씨. 그리고 뭐 보도에 따르면 115년 만에 100년 이상 만에 찾아온 날씨다. 아주 이상한 날씨입니다, 요즘에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좀 보죠. 이게 뭘까요? 간장. 그리고 속이 탑니까? 속 타나? 간장을 마시면 속이 타죠. 그런 뜻인가요? 이게 왜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먼저 한 2개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순방길에 올랐죠? 순방길에 환송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안 나왔다. 이게 이제 기사로 다뤄지고 있죠. 이게 뭔가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뭐 안보실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등등 통상적 대통령이 순방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당 지도부들이 통상 환송을 하죠, 나와서. 그런데 어제는 안 나왔는데 대통령실에 요청이 없었다. 자진해서 그냥 참석한 거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굳이 안 나와도 됩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자진해서 참석.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자진해서 불참석이 된 거죠. 반대로 해석하면. 자,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요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제원 포럼 열자 이준석 빼고 친윤 60명 정도가 총집합. 의총 같았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도요 60명 정도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행사였어요. 그것도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어떤 모임의 행사였습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대거 갔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미래 혁신 포럼 뭐 이런 이름인데요. 여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특강도 했죠. 여기 보면 참석자가 몰려서 이름 부르는 데만 5분 걸렸다. 누구 오셨어요 하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회원이 아닌데 참석해서 즉석에서 축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뭔가 이 모임이 뭐 연대설, 뭐 친윤 세력화 나오는데 물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닌 걸로 정치권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요. 그럼 앞선 기사와 요 기사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는가. 오늘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도 묶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환송 아니다 싶어지는데 지금 참석위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아침 모임보다도 더 적습니다. 지금 40명도 안 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어제 정책의원총회 열렸는데 의원들이 안 보인다고 약간 좀 불편한 발언을 한 거죠. 앞서서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모임에 그렇게 많이 가더니 여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약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모습인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대통령의 첫 순방, 해외 순방이에요. 해외 방문인데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당 지도부가 나와서 환송도 하고 잘 다녀오시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준석 대표는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본인들은 지금 뭐 국빈 방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빈 방문 아닌데 통상 첫 번째 순방 시에는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나오는 게 기본적인 상례라고 볼 수 있죠. 아니지만 부부 동반 방문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보면 새누리당 시절에도 실제로 뭐 서병수 사무총장도 그렇고 당대표 했던 분들 다 나오셨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추미애 당대표 또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왔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에도 저는 이준석 대표도 마음은 사실은 대통령 나가는데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안 부른 건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분적으로 화이트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전해지는 말로는 굳이 뭐 안 오셔도 됩니다. 일정도 바쁜데 이런 설명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안 오셔도 됩니다를 안 오셔도 됩니다로 읽는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갔잖아요. 그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하고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른 일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뭐 대통령께서 굳이 허례의식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다고 말은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만은 매우 속은 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방금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그런 두 가지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실제로 당내 새누리에도 급격하게 구분이 장제원 그 의원의 모임하고 본인이 하는 혁신위원회에 대한 그 당내 시각하고 완전히 냉온탕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준석 대표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집안 꼴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지금요.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자, 관련 기사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석과 분석을 곁들인 기사들이 나옵니다. 주도권을 놓고 쏘아올린 두 개의 혁신, 여당 세력 분화 가속도가 붙는 거 아니냐. 분화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잖아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의 이름이 대한민국 미래 혁신 포럼이에요. 하필이면 또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럼 여기도 혁신을 얘기하고 저기도 혁신을 얘기하는데 그 두 혁신이 같은 혁신이냐 이거죠, 지금. 결국은 주도권 싸움 아니냐는 거죠. 좀 더 보죠. 이준석이 만든 당 혁신이 출범 이래 장제원 주도 미래 혁신 포럼이 열렸다. 이것도 우연인지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안철수 참석, 친윤계와 동반행보, 여기 미래혁신 포럼에 참석했다는 거죠. 이준석 반대 전선, 이게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화, 뭐 반대 전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면, 두 가지 장면을 대비해서 싣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보시면 제목부터 볼까요? 장제원 포럼에 간 안철수, 앞서서 계속 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준석 향해서 질문을 받고 속 타나 보죠? 아, 여기서 간장 질문이 나와요. 간장. 여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간장 한 사발 뭐 마실 일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자 이 관련 질문에 안철수 의원이 속 타나 보죠?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아무튼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의 얘기 그리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좀 했어요. MBN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그 내용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의원님 오늘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겨냥한 간장 사발이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뭐가 속이 타나 보죠. 혹시 뭐 간장에 대해서 따로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 간장은 사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지칭한 거다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아마 제가 이번에 간장 한 사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네. 대통령 안 계신 한 4, 5일 동안에 이번에 이거 내려간 거는 이준석 때문이야라는 말을 무수히 할 겁니다, 이제. 보면 사실 밖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 당내 권력 다툼으로 지금 비춰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이 상황은.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친윤과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건 맞죠? 저는 그게 같으면 큰일 난다 봅니다. 그게 같으면 나라 큰일 난 거죠. 지금 나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그리고 뒷부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만 바라보면서는 안 된다. 뭐 약간 질타잖아요. 뭐 이런 맥락인데 윤희석 전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친윤, 뭐 윤핵관, 뭐 어떤 표현이든 지금 굉장한 대립 상황으로 보여요. 뭐 일각에서는 언론에서 너무 대립으로만 본다는데 실제 보면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어제 장면들로요. 자,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이게 주도권 뭐 이러거든요. 뭐 공천권인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진짜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보면 이른바 당은 대통령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 같아서 밀어줘야 된다. 아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을 견제도 하고 뭔가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당이
이런 거죠.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맹종을 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아마 질타하셨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의 뜻이라 예. 뭐든지 따라간다. 그죠? 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는 명확하게 보여. 그렇게 추종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의 생각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겉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친윤에 가까워요.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하고의 평가가 다릅니다. 잘 보시면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겠다 뭐 이런 예. 입장인데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 여당이 세력 분화가 가속도가 붙었다 뭐 이런 기사도 아까 있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혁신 미래혁신포럼과 혁신위원회 두 개가 어제 같은 날 예. 같은 혁신을 갖고 출발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양쪽에 소속된 어떤 현역 국회의원 숫자라든지 예. 이런 게 비슷하다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은 그냥 대통령과 다 가까운 분들이에요. 특별히 뭐 몇 분 선거 때 관여했었던 분들 제외한다면 거의 뭐 다 대통령과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친윤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어제 그 미래혁신 포럼에도 당 소속 115명 중에 60명 넘는 의원이 오셨잖아요. 그럼 거의 예. 다 갔다고 봐야 됩니다. 일정 이런 걸 빼면. 예. 자, 당은 그런 상황이고 다만 지금 당대표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나머지 의원들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이 나오는 거지 이것을 대통령까지 연결시켜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세력 분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별도로 다른 곳에 있고 그 당 안에서 약간의 불편한 관계가 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가 해소가 되면 다 사라질 대립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징계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냐가 또 중요하겠죠. 아. 예, 그건 뭐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예. 결국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냐 같냐 그 얘기를 얘기할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재수 위원장께는요 좀 다른 각도의 질문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신경전, 뭐 작게 보면 신경전, 크게 보면 이건 대립이거든요, 싸움이고요. 이게 과연 해소가 쉽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7월 7일 날 일단 이 당 윤리위가 뭔가 심사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날 또는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게 경미하더라도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준석 대표는 이거를 지금 이른바 친윤 쪽에서 자신을 탄압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직 뭐 추측의 영역이니까 제가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원래 항상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당 안에서는 그것을 뭐 계파 갈등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노선 투쟁이라고 부르든 때로는 뭐 권력 투쟁이라고 부르든 예. 항상 일부 집단과 일부 집단 간의 갈등들은 늘 보여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는 어떤 그 두 집단 간의 갈등의 빌미 내지는 명분 같은 것이지 사실 이것이 바로 해소된다고 해서 당내 어떤 분란들이 곧바로 일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계권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그 또 측면에서 전선을 좀 확대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문제를 다루는 부분도 굉장히 갈등 지점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현직 당협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2년 뒤에 예. 자신의 진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다뤄질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혁신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권이든 아니면 혁신위권이든 그것과도 상관없을 때에도 사실 당내 여러 그 갈등 긴장 국면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징계권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도 당분간은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여러 긴장 관계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그것이 꼭 나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내의 계파 갈등이라고 불리는 것, 권력 투쟁에 불리는 것은 어느 정당에 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굉장히 두 개의 이질적인 유권자들 내지는 당원들이 같이 있는 형국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질적입니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있고 예.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보수 정당에 대거 가입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책임 당원들이 한 80만 명까지 원래는 한 23, 4만 명 정도 됐는데 80만 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두 개의 이질적인 유권자 집단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되는 그런 어떤 무게 같은 것들이 지금 대표한테 주어져 있는 예. 상황입니다.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도부에게도 주어져 있고 국민의힘 소속 그 정치인에게도 모두 다 주어진 숙제 같은 건데 예. 아무래도 이질적 유권자 집단들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 입장을 대변하면서 다소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한동안 이런 긴장 국면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지만은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세력 분화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세력 교체가 일어나는 때로는 어떤 건강한 토론들이 일어나는 장이 예. 그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마다 사실은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면 한쪽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에 한쪽을 거의 괴멸지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정치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각 정당의 갈등 관계를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으로는 지지율 좀 소개해드리죠. 최근에 이제 지지율 조사 결과 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지금 부정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그러죠. 역정이 된 현상. 이게 조금씩 뭔가 이게 흐름이 있다가 이렇게 긍정, 부정 중에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물론 저 폭은 잦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죠. 이게 좀 뒤집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 지지율인데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나와 있는데요. 물론 국민의힘이 좀 요새 많이 앞서고 있죠. 근데 내려가고 있는 추세로 보이죠. 지금 점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뭐 반면에 민주당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거나 조금씩 오르고 이런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조금씩 조사 때마다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지지율 상황 그리고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생은 숨을 허덕이고 국정 현장은 삼중 사중의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매일같이 볼성사나운 저급한 뉴스를 생산하면서 딴 세상에 사는 집권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혀를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 혁신이 부위원장이에요. 가족끼리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질타를 했죠. 다음 만평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거 가족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이 만평에는 뭉성뭉성. 뭐 TV를 보고 계신데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민주당은 꿀잼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꿀잼. 이건 민주당 가족들이군요. 이분들은. TV로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런 말들을 하네요. 풋풋하다. 누굴 보고 풋풋하다는 걸까요? 그리고 썸이야, 쌈이야. 간장 한 사발 이거 뭔 소리야? 다음 정계가 굉장히 궁금하다. 집구석 드라마 3명에 빠진 민주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만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것 같은 상황을 묘사했죠 지금요. 자, 조대진 변호사, 민주당에 계신 조대진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즐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근데 민주당 상황도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남의 집 불구경이 뭐 재밌으려면 우리 집은 편안해야 되는데 뭐 안 편하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만평을 자세히 보시면 예. 지금 그 형편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행색을 보니까 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좋아 보이지는 거네요. 않고 그러네요, 좀. TV 앞에 오밀조밀하게 빽빽하게 지금 몰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지금 자리 차지해서 TV 보는 것도 지금 서로 버거운 그런 여러 명의 가족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 만평에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담겨 있군요. 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사정이 지금 뭐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지금 뭐 97 뭐 세대라든지 그 당대표를 준비를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친명계 그리고 친문계에서의 그 서로 그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지금 좀 내재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친문계에서는 지금 전해철 그 의원이 지금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그런 것과 동시에 지금 친명계에서 이재명 그
의원에게 지금 출마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계파 간의 그런 갈등들이 조금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냥 국민의힘의 계파 싸움 그리고 권력 다툼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는 않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만평으로 지금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사실은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놓고 나오면 안 돼요. 뭐 저는 나갑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친문 그리고 이른바 이제 97그룹 뭐 70년대 이제 정치인들 말씀하시죠. 97그룹 그리고 이재명 형 다 당권 도전하는 겁니까? 이 상태로면? 일단은 뭐 당권 도전이라고 지금 뭐 좋게 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배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총선 때에서도 뭐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이거 여기에 누가 대표적으로 지금 출마를 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되게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데 뭐 97계도 그렇고 친문계도 그렇고 이재명 그 의원도 그렇고 딱히 이렇게 집중돼서 누가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그 민주당의 그 당원들의 표심이 이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그룹이 주되게 끌고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뭐 걱정스러운 상황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평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런 행색을 하고 당대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 지금 서로들.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만평이요. 자, 국민의힘 상황에다 민주당 상황까지 살짝 곁들여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 키워드는요, 올 것이 왔답니다. 올 것이 왔다. 통상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왔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올 것이 왔다. 자,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제동에 울며 겨자 먹기 플러스 5원. 한국전력 올 인상분 다 썼다. 이게 뭘까요?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올릴 때는요. 이게 분기별로 올릴 수 있는 폭 그리고 1년에 연간 올릴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미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올리기가 만만치 않다가 되는 거죠. 한전 단가 조정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 10원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거부. 그래서 그냥 지금대로 5원. 뭐 5원 정도 올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4분기에는 이미 이 인상폭을 다 썼기 때문에 추가 인상 못한다. 이래봐야 뭐 적자 해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한전 적자가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거거든요. 일단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그런데요, 이 전기요금 인상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놓고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한전 사장, 문재인 정부의 전기료 인상을 10번 요청했는데 한 번만 딱 승인해 주더라. 나머지는 못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올려야 됐는데 못 올렸다는 게 됩니다. 인상 지연되며 적자가 계속 쌓였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의총 어제 참석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탓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올려야 될 때 안 올렸다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에 따르면. 자, 그럼요. 이 전기요금 관련해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그 행사에서 그 포럼에서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 대선 경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시장 경제의 본질을 또 건드리는 그러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효율도 가져올 수 없고 바라는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전 같은데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도 불구하고 그 한전의 전기 가격을 매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이러고 저러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가격 인상이라는 것을 일부러 하겠어요? 코스트를 맞춰야 되니까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가격에 대한 간섭을 해가지고서는 시장 경제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자, 유석 전 대변인. 어제 사실은 국민의힘 정책의총 자리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원료화됐는데 안 하고 탈원전에서 지금 이게 뭐냐. 우리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만 뭔가를 다 온팍 썼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막 써졌지만 지난 1월입니다. 대선 경쟁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안 올린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이걸 깨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지금? 대선 때 이제 올릴 수 없다,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 변수가 없었죠. 예, 에너지 가격이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던 때였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으로 가격 인상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 통제라는 가장 그 원초적인 통제 방식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누르고 있을 경우에 결국 한전은 공기업인데 적자가 몇십 조씩 이렇게 누적이 되는 상황,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거고 눌렀을 때 그 부작용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까지도 연관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의 원인 분석도 뭐 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탈원전, 지난 5년간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원전에서 탈피하자 이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 5년, 이제 2개월도 안 됐는데요. 5년간의 정부를 이어가야 할, 운영해야 할 현 정부 입장에서는 멀리 보고 지금 조금이라도 나중에 가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소폭이라도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석 전 대변인이나 이제 국민의힘 생각은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우리는 억울하다. 약간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뭐 억울한 측면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억울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뭐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전 정부 탓을 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건 국민들이 그런 것을 헤아립니까? 그렇구나. 전 정부 탓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아깝고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뭐 전 정부 탓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조금 더 솔직하게 뭐 전 정부 탓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전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를 좀 차감해가는 과정, 또 국민과 함께 더 솔직하게 고통을 분담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함께 노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 이러면 이제 공공요금이잖아요. 근데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철학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일반 국민,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다. 이거 역시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서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게 된다. 이게 항상 갈등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영준?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기요금도 아마 이제 가격 시간대별로 소비자들이 소통하게 되고 전기를 스스로 특히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시장을 열어주고요. 전기 시장도. 가스도 지금 독점화되어 있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 너무 일을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만큼 어려운데요. 가스공사가 뭐 저 대놓고 제가 비판을 하겠습니다만은 정권 이완기에 여러 가지 가스를 수급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다양한 어떤 그런 체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일정 정도는 이런 시장에 맡기도록 여러 가지 유연화되고 법제를 열어주고, 다만 이 정부에서 생각할 때 거의 말로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요금을 특별하게 뭐 장애인, 노인층, 뭐 독거노인들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말하자면 요금을 깎아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에 따라가지만 주요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은 좀 보호해주는 이런 기조여야지 국민 전체를 놓고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다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그 정치권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더 어렵다. 그럼 정치적 논리로 하면 언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도시가스 지금 요금 올려야 될 텐데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전기요금 얘기하면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어려우신 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차등을 줘야 된다. 그리고 가정용과 산업용이 왜 단가가 틀린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전기요금이요. 그래서.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뭔가 비판을 하지만 이걸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 그래도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데 지지율 악영향 우려, 전기료 인상에 노심초사다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거 잘못 올리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거예요. 여당 잘못은 문정권, 사과는 우리.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앞서서 지지율 전해드렸죠. 지금 지지율 심상치 않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요. 걱정인 거죠. 노심초사랍니다 지금. 자, 김재섭 위원장. 사실 이 물가 다 오르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오르니까 이게 더 오르겠죠 물가가.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인데 지지율도 지금 어렵고요. 이건 뭐 여당으로서 속수무책입니까 그냥?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청구서가 이제 날아온 거거든요. 청구서가 날아왔다 이제. 예,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이제 지지율은 빠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마주를 하고 있는 건데. 경제가 대표적으로 물가하고 실업률인데 그게 올라가면 타격을 입죠 지지율이. 당연히 이제 지지율 타격이 있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든 계층에 대해서 물가 억지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경제 외교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계층에 대해서 모든 물가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 억제를 한다 그러면 경제가 뒤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좀 오르는 것들을 오르는 것대로 좀 내놓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뼈를 깎는 구조개혁들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물가 인상률이 좀 덜 해가지고 그나마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자가 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자가 소유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리금도 굉장히 높고 지금 이자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도 지금 많아져가지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과소평가돼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저는 더 과소평가되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오히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이 집값 안정, 그다음에 공공요금 안정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이 지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잘못했던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대로 우리가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 소요되는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집값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분명히 또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공공요금을 우리가 올리지 않으려면 동시에 원자력이라든지 충분히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토실 탈원전하면서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망쳐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모든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말 그대로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계층에 다 일시적으로 돈을 다 지급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물가 인상을 갈수록 소수 어려운 계층들에게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 방법을 바꿔야 되고 또 이제 농업과 관련돼서도 공급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수입에 있어서도 과감한 혁신들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개혁을 할 때다. 청구서가 날라온 이상 우리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훨씬 더 침착하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개혁을 하게 되면 지금의 지지율이 일부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1년, 2년, 3년 뒤에 훨씬 더 윤석열 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5년 뒤를 돌아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그래 5년 동안 뭘 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자신 있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라고 사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바꾸는 과정, 개혁의 과정으로 좀 이해해달라. 뭐 그리고 속수무책,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이번 키워드는 경란 갈까? 경란이요? 과거에 검란은 들어봤는데 그럼 경찰에서 굉장히 반발한다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네요.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찰청장은 사의를 나타냈고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 지휘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대립인 거죠, 지금요. 자, 여기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하고요, 김창용 경찰청장하고 앞서서 전화 통화를 꽤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장관, 김 청장 주말 58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 경찰 통제 불가피 설득, 김창용 청장은 속도 조절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경찰의 요구를 안 들어준 셈이 된 거죠.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김 청장은 발표 3시간 전에 사의를 밝혔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의를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보류 상태로 놔둔 거죠. 그동안 대립이 쭉 있었는데 어제 뭔가 이제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경찰 쪽에서는 이렇게 좀 입장,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국 강행에 반기를 든 경찰청장, 근간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표,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기문란, 경찰과 관련해서 국기문란 뭐 이런 질타까지 있어서 이런 것까지 의식해서 사표를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반대와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강행한 셈입니다. 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자, 이 상황을 두고요. 뭐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 청와대의 대립 관계를 마치 다시 보는 듯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요. 그때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검란을 닮은 집단 행동. 그러니까 일단 경찰청장이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 뜻이죠. 그리고 지금 경찰 내부가 굉장히 좀 부글부글하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경란으로 번질까? 과거의 검찰처럼 경찰 역시 뭔가 집단 반발할까예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법무부 통제 강화에 저항한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요. 검사들은요. 그만두면 변호사 기업이 가능하잖아요. 변호사 기업이 가능한 검찰과 달리 경찰은 줄사표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막막해지니까. 그래서 항명은 어려운 거 아니야.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경란, 진짜 집단 행동. 이게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검란하고 비교해 볼 때 검란 같은 경란은 없을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없을 것 같다. 네, 지금 뭐 신문에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은 경찰은 검찰과는 달리 지휘를 좀 받아오던 조직이었습니다. 지휘를 받아오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지휘의 방식이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리고 검찰 때는 검란 때는 아까 그 신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옷 벗고 변호사 하지.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좀 편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줄사표라는 뭐 이런 강한 압박 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분들은 옷 벗으시면 쉬셔야 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무기가 없는 거죠. 현실이 있다는 거죠. 현실 문제가. 그리고 또 이제 검란과 경란을 비교해 볼 때 지금 검란 때는 고위직 검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란에서는 그 지도부 그러니까 그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반발을 직접적으로 하는 모습은 또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보면 눈에 띄는 거는 경찰청장 혼자 잠깐 반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경찰청장 반발하는 거고 나머지 뭐 치안총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치안감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고위직 분들은 그러니까 밑에 경찰청장 미치니까 치안정감, 뭐 치안감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신문에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 협의회라든지 일선 경찰의 직장 협의회라든지 일선 경찰에 계신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란에서 고위직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던 것과는
모습이 상당히 다르고 그렇게 그 검란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과거하고 좀 다른데 현실적인 이유는 요거 작은 두 번째 제목 이런 것도 있더라. 진짜 이유일까요 이게? 윤석 전 대변인 경란 가능성 지금 조대인 변호사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경란이라는 저 단어가 참 그렇긴 한데요. 생소합니다 조금. 잘 안 쓰던 표현이에요. 예, 저런 경찰의 집단 행동 가능성은 저는 작게 봅니다. 일단 명분에서 물론 경찰 내부에서 뭔가 행안부가 자꾸 뭐 간섭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반발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반발은 없을 걸로 보고 명분에 그러니까 있어서도 란이라고 붙이려면은 사실은 굉장한 반발 그리고 집단 막 사표 줄사표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명분으로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럼 과거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관련한 일들을 직접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게 그럼 맞느냐?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어떤 지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국회 통제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이 하던 과거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게 옳으냐 아니냐 관례가 있냐 없냐 이걸로 허송세월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조금 더 진일보한 것이고 또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금 해경 얘기에서 좀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해경 관련한 인사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행정관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바뀌면은 그런 게 하나 있고 경찰 독립 이런 얘기 하는데 경찰의 독립이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사권 관련한 수사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경찰이 생각하는 경찰 독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뭔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가 수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진행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 밖 소식 좀 한 가지 전해드리죠. 지금 이른바 이제 전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 있죠. 지금 유럽에서 뭐 G7 그리고 나토 회의도 이제 예정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전 러시아 전 푸틴 대통령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벌써 이거 좀 보시죠. G7 정상회의가 개막이 됐는데 또 독일에서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조롱했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정상들이. 우리도 우통 벗을까요? 그리고 승마도 하죠. 이게 왜 나왔냐면요. 아래 사진 좀 봐주세요. 푸틴 대통령은 툭 하면 우통을 벗죠. 그리고 뭐 다이빙도 하고 뭐 승마도 타고 사격도 하고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뭔가 강한 이미지,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 뭐 이런 거를 노렸다 그러죠. 근데 이런 모습이 많은데 G7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강한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우통 벗을까요?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그리고 러시아 3대 수출품인 금 수입 금지 결의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공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거죠 지금요. 자, 이런 러시아 압박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른바 디폴트에 빠졌다.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유 팔아 돈 넘치는 러시아, 서방 제재가 만든 무늬만 디폴트 아닌가. 그러니까 디폴트라는데 이게 알고 보면 금액도 뭐 1억 달러 정도고 러시아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달러 자금줄을 막아서 그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늬만 디폴트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좀 있습니다. 김용준 의원님 뭐 간단하게. 서방 제재가 이게 심통하지 않다 얘기 자꾸 나오거든요. 네. 실제 그런가요 이게? 그렇게 보세요? 뭐 실제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모스크바를 가보면 몇 년째 임대를 하고 있는데 높은 가격에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공실이 늘어나면 가격을 내려줄 텐데 러시아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담합을 하겠다고 하지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안 팔아.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뭐 누가 있습니까? 아쉬운데 지금 이런 예, 겁니까? 아쉬운 사람이 누군데? 줄 생각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낮게 사기 위한 동맹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겉으로는 호기 좋게 우통 벗을까요 얘기하지만 속은 각각 탈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물가 위기.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듯 하지만 또 러시아 가스 석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서 비난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독일, 뭐 영국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EU 국가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 정치적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러한 모습이 과연 진짜 푸틴을 조롱하는 것일까요? 푸틴이 저런 모습을 보고 위축을 받을까? 답답하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런 뜻인가요? 뭐 그러면? 그래도 한순간 모였으니까 뭐 동상이몽이고 어쨌든 또 하나는 동병상련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든 건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 연휴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이죠. 전해드리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만난 서해 공무원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문 전 대통령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그때까지 안 하면 딱 이거 고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훈 지금 어떤 인물 지목이 됐죠. 지금 뭔가 설명해야 된다고 회피우도 없다. 지금 해외로 나간 걸로 돼 있는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좀 전해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관련 영상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7월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7월 14일까지 7월 13일 수요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 확정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직무유기 그리고 그냥 방치해라 이랬으면은 직권남용 이렇게 해서 고발하겠다라고. TF팀이 오늘 구성됐으니까 TF팀에서 논의한 결과들을 들으면서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까지 정해서 오실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먼저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어요. 김세호 위원장, 유족분들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네. 입장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유족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이 월북으로 단종되어서 얼마나 큰 고통들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너무 당연한데 사실은 지금 그 유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의 핵심은 국민의힘 TF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왜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내지는 왜 그냥 방치를 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그 사건들을 파헤쳤던 기억들이 다들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똑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들면서 국민의힘 TF에서도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다 정쟁 소재로 삼지 마라.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TF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TF를 만들고 민주당도 TF를 만들어서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 유족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정쟁처럼 번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보고를 받고도 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하지 않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려야 된 책임을 국회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록물을 공개를 일부 해서라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보안이랑 안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 한미 FTA가 일어났을 때 강기갑 당시 이제 의원이 회의록을 공개하라라고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안보상 다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강기갑 의원이 누구를 배석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사진 찍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조치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안보나 보안에 신경을 쓰면서도 진상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가 머리를 맞대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기록물 공개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이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의원님 한 1분 정도 시간 있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기록물 공개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공개를 요구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 그러니까 항상
국익과 개인의 권리가 인권이 이렇게 배치될 경우에 사실은 개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존중하지만 국가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번의 경우에 실제로 물론 그 유족을 위해서라든 일정 정도 아까 방금 사례처럼 전혀 밖에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말하자면 공개는 하되 밖에 노출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급한 마음은 알지만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계속 이걸 가지고 뭐 각자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뭐 같이 의논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장들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